며느리가 실수로 아들의 도시락을 제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장난삼아 동료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지금 당장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하고 묻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아드님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뼛속까지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어디에서 제 복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얼마나 멀리 전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에서의 월요일 아침, 우리 집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냄비 소리, 갓 내린 보리차 향기, 그리고 식탁 위에 놓아둔 향수 샘플의 은은한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출시될 한방 화장품 라인을 총괄하기 위해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자랑이자 성과였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이미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증권사에서 있을 중요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제 전부였고 평생을 바쳐 키운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수진이가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묶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통화하며 밝게 웃고 있었지만 손놀림은 능숙했고 반찬을 2개의 도시락통에 나누어 담고 있었습니다. 큰 것은 준호에게, 작은 것은 저에게. 문가에 서서 지켜보던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참 살뜰하구나.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챙겨주다니. 그러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어머니 모두 잘 드셔야죠. 요즘 밖에서 사 먹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항상 수진이를 친딸처럼 생각했기에 그녀의 다정한 배려가 늘 고마웠습니다. 출근길에 수진이는 작은 도시락을 제 손에 쥐어주고 큰 것은 준호 채 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에 감탄하며 가방에 도시락을 넣었죠.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 도시락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점심 무렵 제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탕비실에서 모여 아이돌 콘서트 얘기와 추석 준비로 떠들썩했지요. 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도시락이 아닌 준호의 큰 도시락이 들어있던 겁니다. 아이고, 수진이가 나보다 더 정신이 없네. 저는 웃으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용기의 가장자리에 희고 반짝이는 가루가 묻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반찬에 설탕가루가 묻을 리가 없는데. 주변 직원들이 장난스럽게 부장님, 이거 마치 눈꽃빙수 그릇 같아요. 하며 웃자 분위기는 작은 파티처럼 들떴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들고 가장 믿는 동료인 박 과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전의 의사였고 지금은 우리 회사의 안전자문을 맡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거 좀 봐요. 우리 수진이가 깜빡했나 봐요. 남편이 고생하니까 살 좀 찌우라고 일부러 설탕을 묻혔나? 하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직원들처럼 그도 웃을 거라 기대했는데 박 과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빛에 비추며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음식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며느리요. 항상 아들과 제 도시락을 챙겨주거든요. 오늘은 제 것과 바뀐 것 같네요. 왜요? 그의 대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점점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고 갑자기 놀랄 만큼 긴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아드님을 병원으로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정면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사무실 안의 웃음소리와 잡담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박 과장님 무슨 일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아드님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 제가 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준호가 위험에 처하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박 과장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은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세요? 농담이 아니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런 걸로 농담할 리 없습니다. 그 흰 가루는 설탕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제 온 감각을 일깨우는 경종이었습니다. 도시락통은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고 그것은 침묵 속의 경고처럼 저를 압도했습니다. 박 과장은 거의 저를 밀치듯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금 가셔야 합니다. 단 1초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세브란스 병원 독성학과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즉시 샘플 분석이 필요합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도시락통을 범죄 증거처럼 비닐봉지에 조심스레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갑니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당부했습니다. 절대 아무도 그 도시락에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우리 집에서 함께한 기사님, 최 씨를 불러 곧장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가주세요, 최 기사님. 제 목소리는 거의 갈라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비닐봉지를 꼭 끌어안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거리는 늘처럼 분주했습니다. 버스와 택시가 오가고 길거리 포장마차 상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손님을 불렀습니다. 햇빛은 유리빌딩에 반사되어 번쩍였지만 모든 것이 멀리 느껴졌습니다. 제 세계에는 오직 공포와 다가올 재앙만이 존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접수대에 도시락을 움켜쥔 채 들어섰습니다. 안경을 낀 젊은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 음식에 이상한 것이 들어있어요. 바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순간 전화가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 박 과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간호사는 메모를 남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샘플은 즉시 검사실로 보내겠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직원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저는 복도를 따라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병원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환자 이름을 부르는 방송소리가 단조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고문 같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공원에서 제 손을 잡고 뛰어다니던 준호의 모습, 대학 졸업식 무대 위에서 웃으며 학위를 받던 준호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배를 문지르며 힘들다고 말하던 그의 약한 목소리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냥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엄마.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드님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라는 박 과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제 심장은 죄어들었고 믿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실하게 살아온 제 아들 준호를 누가 해치려 한다는 것인지.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일 걸 알았지만 대답 없는 침묵이 제 심장을 더 조여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오늘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수진이에게도.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화면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진정하려 했지만 불안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듯 마침내 검사실에서 젊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름표에는 김현우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음식 용기를 가져오신 분이시죠? 그가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현우 교수는 제 곁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희가 검사해 본 결과 도시락에서 비소피수가 검출됐습니다. 장기간 섭취할 경우 위, 간,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며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저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피로, 복통, 메스꺼움 같은 증상들, 만성 중독 증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아드님이 이런 음식을 계속 먹어왔다면 이미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준호가 피곤하다며 배를 문지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그냥 회사 스트레스예요. 엄마라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병원에 데려갔을 때조차 단순한 영양제만 처방받았었습니다. 설마 매일 정성껏 준비된 도시락 속에 죽음이 숨어 있을 줄이야. 저는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움켜쥐며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겨우 짜낸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는 떠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 앉아 저는 여전히 비닐봉지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진실의 증거 같았습니다. 창밖의 서울거리는 여전히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리고 한 생각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 제가 늘 믿고 사랑해온 며느리 수진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항상 세심하고 따뜻했잖아. 하지만 도시락 뚜껑, 가장자리에 남아있던 흰 결정과 박 과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자꾸 겹쳐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 보낸 메시지는 여전히 읽히지 않은 채였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만약 수진이라면? 그녀가 눈치챈다면? 아들을 지키려면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빌딩 유리에 반사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0년, 저는 화장품 회사를 혼자 키워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마저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날 오후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사실이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제 개인 변호사, 오랫동안 제 브랜드의 법률 문제를 도와온 장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읽고 있던 그는 금태 안경 너머로 저를 보더니 놀란 듯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예약도 없이 다급히 오시다니 무슨 큰일 있으십니까? 저는 그의 앞 가죽 의자에 앉아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장 변호사님, 제 유언장과 모든 자산 관련 서류를 지금 당장 다시 검토해야겠어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의 말은 제 가슴속 질문들을 건드리며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파일 캐비닛을 열고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서명하신 초안입니다. 그는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한 장씩 넘기며 부동산 건물 회사, 지분에 대한 건조한 조항들을 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상속 분배 항목을 읽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분명히 제 재산을 준호와 수진에게 동등하게 나누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늘 딸처럼 여겨온 며느리까지 포함해 공평하게. 그런데 한 조항이 제 몸을 떨리게 했습니다.
만약 그들 중 한 사람이 어머님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생존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호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수진이 단독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장 변호사를 올려다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도 그녀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장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어머님 소유로 남아있으니 언제든 유언을 변경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 준호님께서 어머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그분의 개인 재산, 주택, 투자, 예금 등은 법적 절차에 따라 결국 귀책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님께서 사망하실 경우 그 조항은 수진 씨에게 가장 빠른 경로로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문을 끊고 제게 그 무게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떠오르는 그림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수진으로 가득했습니다. 늘 완벽한 며느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정하고 살뜰했으며 제가 기뻐할 줄 아는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억들이 이젠 어긋나 보였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 슬쩍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어머님께서 경영을 멈추시면 제가 브랜드를 이어받아 더 키우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당시에는 충성심 어린 말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경고처럼 날카롭게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건 아닐까? 준호와 제 존재를 거대한 재산 앞에 장애물로 여긴 건 아닐까? 해가 저물 무렵 집 앞 현관의 노란 등이 수진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번 주말에 스파 예약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정말 편안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평온했지만 이제 그 말들은 더 이상 제게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단서나 죄책감의 기미를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건 완벽한 미소뿐이었습니다. 저는 약속이 있어요. 당신은 친구들이랑 다녀오세요. 저는 말끝을 차갑게 떼고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을 때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수진을 믿고 싶은 마음이 발버둥쳤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머니의 이성으로서 준호를 지키기 위해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처음 수진을 데려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수줍게 손을 잡고 들어온 그 여자는 준호 잘 부탁드립니다. 꼭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지요. 그때 저는 그녀를 믿었고 손주 같은 기쁨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의 말들이 하나하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이 전혀 오지 않아 몹시 무거운 마음으로 깨어났습니다. 밤의 침침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준호의 얼굴과 도시락 그리고 수진의 미소가 뒤엉킨 악몽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짙은 남색 블라우스를 입고 차를 몰아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문자만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볼 수 있을까? 운전하는 동안에는 진정하려 애썼지만 손은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이 대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고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는 회의에서 막 나온 듯 재킷에 주름이 있었지만 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갑자기 오셨어요? 제가 일 열심히 하는지 확인하러 오셨나요? 그의 가벼운 농담에 저는 웃음으로 대꾸하려 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내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지금 앉아줘. 준호는 특유의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 했습니다. 건강하고 환한 아들의 모습은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실은 목숨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제 의도와 달리 목소리는 지나치게 엄중했습니다. 아들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고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큰 창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제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와 어제 장 변호사가 건네준 유언장의 사본이었습니다.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 밀어주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직접 읽어봐.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곧 무심함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창백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종이는 바스락거렸습니다. 내 음식에서 비소라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도시락이 바뀌었던 날의 우연, 뚜껑에 묻은 흰 가루, 박 과장의 경고, 그리고 치명적인 독극물이 검출된 검사 결과까지. 빠르게 말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의도적으로 천천히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쥔 채 멍하니 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네 어머니. 수진이는 절 사랑해요. 가족을 위해 매일 정성껏 요리하고 늘 저를 챙겨주잖아요. 어떻게 그녀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오해였으면 좋겠다고 안아주고 싶었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기 힘든 거 알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는 여기 있고 네가 지난 몇 달간 겪었던 피로와 복통, 구토,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어. 엄마는 널 잃을 수 없어.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쳐 쓰러졌던 밤들, 수진이 건네주던 주스, 다정한 미소로 내어놓던 반찬, 모든 순간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나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경찰과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넌 더 큰 위험에 빠질 거야. 아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수진을 믿고 싶은 듯 보였지만 결국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진실을 밝혀야죠. 더 이상 어머니를 잃게 둘 수는 없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강남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사업 세미나에서 알게 된 이 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은빛 머리가 성성한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무거운 목소리를 가진 중년이었습니다. 작은 조사실 안에서 커피 향이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도시락 사건에서부터 검사 결과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준호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세세히 덧붙였습니다.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도시락 용기를 증거로 확보하고 자택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음식들도 추가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용의자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준호는 주먹을 움켜쥐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남 경찰서를 나와 주차장에 섰을 때 준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주한 서울 도심의 소음 속에서 제 곁의 아들은 단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매일 제 옆에서 자던 사람이 절 죽이려 했을 거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우리 브랜드와 가족을 위해 제가 강해져야겠죠. 저는 곧장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몸은 떨렸고 그 고통은 제 고통과 뒤섞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눈물이 흘렀지만 제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방역해야 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는 몇 분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만 웅궁 울렸고 제 안은 소용돌이쳤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가 적이 되어버린 전쟁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그녀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죠? 더는 오래 끌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쪽으로 몰아가야 해. 만약 계획이 있다면 언젠가 실수하게 될 거야. 곧장 이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기가 돈이라면 그 부분을 건드리십시오.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하면 흔들릴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유언장. 늘 수진이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재산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에 사로잡힌다면 평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 변호사에게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오늘 오후에 집으로 와주시겠어요? 새로운 유언장에 대해 상의하고 싶습니다. 거실에서 꽃꽂이를 하던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움직였지만 저는 그녀가 분명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 변호사의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 저는 일부러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수지는 친구를 배웅하던 참이었고 그녀의 시선이 차를 향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어두고 저는 장 변호사와 맞은편에 앉아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한 달 안에 유언장을 바꿀 생각입니다. 제 재산 대부분을 고아원 설립을 위한 자선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을 알고 있던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곧바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기부하시겠습니까? 저는 또박또박 강조했습니다. 최소 80% 이상, 화장품 브랜드도 부동산도 다요. 진정한 유산은 아이들에게 남기는 마음 아닐까요? 그 순간 복도에서 가볍지만 망설이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과일 접시를 들고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고 이내 황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분명히 듣고 말았고 그것은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떠날 때 수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억눌린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늘 그랬듯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 수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유언장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내가 평생 일군 브랜드는 이제 자선과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재단에 기부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수지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며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세요, 어머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 말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붉게 칠한 손톱이 유리잔을 3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 말에 맞장구 치며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사회를 위해 생각하시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앞으로 우리 브랜드가 인도주의적 이미지와 함께 가면 좋겠어요. 저는 수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지는 핑계를 댔습니다. 친구랑 늦게 스파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는 척하며 정원 쪽으로 향해 차셨는데 그곳에서 그녀가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은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기침을 하며 마치 우연히 나온 것처럼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마사지 예약이 내일 아침으로 바뀌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그녀는 급히 말을 바꾸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피곤하면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겉으로는 따뜻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불안해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으로 올라가는 길에 수진의 방 앞을 지나자 불빛이 새어나오고 커튼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귀에 댄 채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고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가 유언장 바꾸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해.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천둥처럼 요동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불안은 한계에 다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집 안 분위기는 살얼음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아침 제가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준호가 피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마를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수진이가 만든 음식 맛이 좀 이상해요. 어제 국은 쓴맛이 나고 아침에 준 주스는 희뿌연 가루가 떠 있었어요. 그냥 기분 탓일까요?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건 절대 먹지 마. 엄마가 챙겨줄게. 며칠 전 이 형사가 몰래 부엌 구석 찬장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이 형사와 다른 형사와 함께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수지는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유리병을 꺼내 국이 끓고 있는 냄비 위에 흰 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마치 수백 번 해온 듯 익숙한 손길이었고 표정에는 망설임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톱이 식탁 모서리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 형사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참으세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녀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국을 젓는 수진의 입가에 걸린 옅은 미소를 보자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딸처럼 사랑해온 며느리가 이제는 집안에 숨어든 낯선 위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녹화되고 있나요? 그녀가 부인할 틈은 없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형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요. 그날 밤 준호는 수진이 차린 저녁을 먹는 척 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해둔 대로 그는 숟가락을 몇 번 뜨는 신용만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지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수진은 급히 달려와 준호를 부축하며 가짜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했나 봐.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물 좀 가져올게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 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소는 다정했지만 시선은 차갑게 번뜩이며 그녀의 계획이 통하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음식 샘플을 은밀히 수거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형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내밀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국과 주스에서 나온 빗소 농도는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유산 이야기를 들은 후 조급해진 겁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고 있군요. 저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2배라니 제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단순히 준호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바꾸기 전에 서둘러 모든 걸 끝내려 하고 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수지는 언제나 주스를 먼저 준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부러 목이 마르다며 주스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잔을 따르며 손이 살짝 떨렸고 제게 잔을 건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물이 더 땡기는구나. 그녀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날 밤, 그녀는 정성스럽게 끓였다며 국을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 꼭 이거 먹어.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썼어. 저는 아들을 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희미하게 웃었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요즘 국물만 먹을 수 있겠네. 우리 준호가 다 먹어야지. 수진의 미소가 순간 굳었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제게 이상한 안도감과 함께 쓰라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준호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부러 배를 만지며 힘들어 보였고 집에서는 소파에 누워 한숨을 쉬며 피곤하다 투정을 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빛에 묘한 만족을 담았고 그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 삶의 자랑이자 꿈의 계승자였는데 사랑했던 아내에게 속고 있는 척을 하며 견디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복도를 지나던 저는 수진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며칠만 더 지나면 전부 내 것이 될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기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파일을 이 형사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거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불려간 저와 준호는 이 형사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인하지 못하게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합니다. 준호 씨의 가짜 죽음을 연출합시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꼭 쥐어졌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수진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걸 알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다리다간 어머니도 위험해지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의 강인함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어. 우린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날 경찰은 치밀한 작전을 짰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협력해 숨겨진 카메라가 가득한 특별 병실을 마련했고 협력 의사인 김 교수는 준호의 가짜 진단서, 심각한 중독과 심장마비 소견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을 들여 상황을 철저히 리허설했습니다. 준호는 저녁 식사 후 쓰러지는 연기를 할 것이고 저는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르며 수진에게 사망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게 계산된 계획이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진이 의심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칼로도 자를 수 있을 만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국을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 이거 꼭 먹어. 오늘은 정성을 다했어.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는 척하다가 이내 표정을 찡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배가 불러서 조금만 먹을게. 준호가 그렇게 말하자 수지는 잠시 실망한 눈빛을 보였지만 곧 미소로 감췄습니다. 그럼 내일 드시라고 남겨둘게요. 몇 분 뒤 준호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아파요. 그는 힘없이 식탁 위에 쓰러지며 물잔을 엎질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왜 이러니? 목소리는 떨렸고 그것이 단순한 연기임을 알면서도 심장은 죄어들었습니다.
수진도 달려와 그의 손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기묘한 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아닌 은밀한 만족감.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119죠? 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수지는 얼굴을 감싸주며 울었지만 그 울음 속에는 진심 어린 고통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골목 끝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위장한 형사들이 탄 차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준호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저도 같이 가야 해요. 저는 아내잖아요. 수진이 매달렸지만 형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는 한 분만 동행 가능합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내가 같이 갈게. 소식은 바로 전해줄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억눌린 긴장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구급체에 올라탄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이제 엄마 차례야. 준호는 힘없이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를 믿어요. 세브란스 병원 특별병실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각종 기계에 연결됐고 모니터에는 심정지 상태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곁에서 가짜 진단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으로 당장 와. 준호가 끝내 버텨내지 못했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절벽 아래로 돌을 던지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약 40분 후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한쪽 구두가 벗겨질 듯 비틀거리며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그 눈물은 억지로 짜낸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가. 준호가 아직 젊은데. 그녀는 저를 껴안고 흐느꼈지만 그 목소리마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해, 수진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준호를 보고 가자. 저는 그녀를 이끌고 특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시트에 덮여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이 형사와 형사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작은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폭로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정교한 분장 덕분에 준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고 주의기계는 심정지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며 미약한 신호음을 냈습니다. 방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든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 아닌 묘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벗겨진 듯한 시선.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귀에 바짝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곧바로 입술을 깨물며 실수를 깨달은 듯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 안에 은밀한 마이크가 그 한마디를 또렷하게 담아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준호가 눈을 뜨며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 완벽했는데. 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날 죽이려고 말이지? 수지는 비틀거리며 침대 모서리에 몸을 기대다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니야. 오해야. 그건 그냥 약재일 뿐이야.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진실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형사가 형사들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뒤이어 들어온 형사들이 출구를 막자 수진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맛을 내려고 했을 뿐이야. 제발 믿어줘요. 하지만 이 형사는 차갑게 USB와 서류철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흰 가루를 국에 넣는 장면, 비소 검출 결과, 그리고 방금 내뱉은 고백까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할머니가 모든 걸 재단에 기부한다잖아. 내겐 선택지가 없었어. 그 고백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한때 딸처럼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의 배신. 하지만 동시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감도 스쳤습니다. 준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이겼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수지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형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차갑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진 씨, 함께 가시죠. 그녀의 마지막 시선이 제게 향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넌 스스로 이 길을 택했어. 난 널 믿었지만 넌 우리를 배신했지. 형사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간 뒤 병원 복대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호를 끌어안고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한때 잃을까 두려워했던 그 온기를 다시 품을 수 있었던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고통, 홀로 아들을 키우며 향수 브랜드를 일궈온 세월,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여전히 내 곁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지는 고개를 들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전부 꾸며낸 거잖아. 목소리는 크게 울렸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스스로를 속이려는 듯했습니다. 이 형사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작은 유리병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제 부엌에서 발견한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아니면 비소입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묵직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유리병을 보며 눈을 크게 떴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손을 세게 쥐어 하얗게 질린 손마디만 보였습니다. 제 옆에 준호도 두 주먹을 꼭 쥔 채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진정해 아들아. 제가 그의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지만 제 안에서도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병원 의사가 종이 몇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댁의 집에서 가져온 국과 주스 샘플 결과입니다. 그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소 농도는 성인 한 명을 단시간에 치명적으로 해칠 수준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비타민을 넣은 거예요. 준호가 항상 피곤해 보여서 힘내라고 한 건데. 그러나 그 목소리는 힘없이 꺾여 있었고 그녀조차 스스로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 형사는 그녀의 말을 끊고 테이블 위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부엌에 설치한 몰래카메라 영상이 또렷이 재생되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수진이 냄비 앞에 서서 작은 병을 열고 흰 가루를 뿌린 뒤 마치 소금이나 후추를 넣듯 빠르게 저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단 1초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준호는 억눌린 신음을 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차마 아내였던 여인의 차가운 얼굴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함께 고통을 견뎠습니다.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이 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흔들며 연신 눈을 굴렸습니다. 땀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비소 같은 건 몰라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힘을 잃어 있었습니다. 곧 이어진 것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방 안에 울려 퍼진 목소리는 바로 어젯밤 제가 녹음한 수진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전부 내 것이 될 거야. 그 소리에 수진은 얼어붙었고
얼굴은 싸늘히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더는 못 참겠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그의 눈빛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그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경찰에게 맡기자.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그러나 준호의 눈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당한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 형사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유언장과 재산 관련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만약 준호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수진 씨는 모든 유산의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수진은 종이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형사는 이어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죠.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했다가 어머니가 재단 기부를 언급하자 서둘러 양을 늘린 것. 수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다 그 할머니 때문이야. 기부한다고 떠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서두르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죽이려 했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여자는 엄마의 눈물 한 방울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형사는 옆에 형사에게 눈짓하더니 곧바로 구속영장을 내렸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됩니다. 수진은 울부짖었지만 방 안에 누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저와 준호는 양방향 거울 너머로 비어있는 테이블과 서류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었던 진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섰습니다. 수지는 이미 공식 조사를 받기 위해 그곳에 이송되어 있었습니다. 조사실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냄새와 식어버린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아직도 긴장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목격자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의 낮은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오늘 이 악몽을 끝내자. 잠시 후 수진이 수갑이 채워진 채 조사실로 끌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흐트러진 머리칼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제가 며느리라 부르며 함께 밥상을 나누던 그 화려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겨진 블라우스, 충혈된 눈.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지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여인이 이제는 가장 낯선 존재가 되어 제 삶의 전부를 앗아가려 했으니까요. 국선 변호인이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협조하는 게 좋습니다. 수진은 불안에 떨며 고개를 들더니 마침내 힘이 빠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전부 말할게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 역시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고백은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비소에 대해 인터넷에서 알아봤어요. 조금씩 넣으면 쉽게 들키지 않는다고 했네서. 불법으로 화학물질을 파는 사람에게서 샀습니다. 매일 조금씩 준호의 음식에 섞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죽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조금씩 약해지게 해서 병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결국엔
제가 모든 걸 상속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장모님도 자연스럽게. 수지는 말끝을 흐리며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준호가 책상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정해 아들아. 이제 그녀는 우리를 해칠 수 없어. 하지만 제 안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노렸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까지 겨냥했다니. 이 형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동기는 돈뿐입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하게 살다 준호와 결혼하면 다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장모님이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다는 말을 듣고 그럴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은 두 손에 가려졌습니다. 한때 이상적인 며느리라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악한 고백을 내뱉다니. 모든 진술은 기록되었고 국선 변호인조차 침묵했습니다. 이 형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살인 미수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수지는 울부짖었지만 방 안에 누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게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겨진 저는 준호와 함께 양방향 거울 넘어 빈 테이블과 서류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뒤 서울 전역에 속보가 퍼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남편 독살 미수 혐의로 구속.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그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아직도 악몽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주가는 출렁였지만 이사회가 신속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면서 여론은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제 향수 브랜드는 예상치 못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여주기식이었던 재단 기부 계획을 진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결국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픔을 단순히 상처로 남겨두는 대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시는 우리처럼 고통받는 가정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준호는 여러 차례 검사를 받은 끝에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몸속에 남아있던 비소의 흔적은 점점 줄어들었고 담당 의사는 곧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우리는 서울집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한강 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안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너를 잃을 수 없어. 그는 저를 꼭 끌어안았고 그 순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무너져도 꺾이지 않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석양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진의 끝없는 욕심은 결국 그녀 자신을 무너뜨렸지만 준호를 향한 나의 사랑과 준호가 보여준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이 집도, 우리 향수 브랜드도, 그리고 우리의 꿈도 돈이 아니라 서로가 있었기에 지켜낼 수 있었다. 저는 준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안도감과 함께 시간이 지나야만 아물 상처들을 느끼면서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실제 사건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등장인물과 장소는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멈춰서서 생각하길 바라며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자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을 지키려 침묵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직면하고 목소리를 되찾으려 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는 작은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용기 있는 자에게 더 나은 내일을 열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채널에 가장 사랑받는 두 이야기를 남깁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